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가면들이 제일 많이 보였는지 이제 많이 생각했거든요.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첫 번째 가면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매일매일 보는 가면인데 천재 가면이거든요. 천재 가면? 천재 가면이 뭐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 못하는 것처럼 우리 다 알아. 나 똑똑해. 100점 받았는데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맞아, 꼭 그러더라고요. 네. 노력에 대해서 숨기는 게 이게 딱 한국이잖아요. 한국 학생들에 많이 받고. 근데 그 노력에 숨기면서 가면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노력을 안 했으면 천재잖아요. 그냥 원래 알았던 거잖아요. 원래 나 조금 타고났어. 이게 제가 많이 봤던 첫 번째 가면이거든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막 시험 볼 때 있잖아요. 나 공부 못했어.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왜 어릴 때부터 이런 가면을 쓰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어른들이 가면을 씌워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점수만 보고 아니면 대학교 이름만 보고 너 천재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이가 천재처럼 느끼면은 기분 좋을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기분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잠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되게 걱정되고 슬픈 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클라이본 피아니스트 컴피티션 있잖아요. 1등 했던 임윤찬. 정말 사람들이 천재처럼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면을 씌워주는 거 아닌데 근데 이렇게 검색만 해도 벌써 천재라고 부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어린데도 계속 사람들이 천재다, 천재다. 그러면 자기 진짜 천재 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걱정되는 게 앞으로 1등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훌륭한 사람들 서포트 해주고 싶으면 이 천재 가면을 씌워주는 것보다 관심이 가야 되는 게 노력이거든요. 예를 들어 얼마나 연습 많이 했겠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이렇게 했을까. 다음 곡은 어떤 거 할까. 어떤 곡을 칠 건지 어떤 스타일로 연습할 건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훨씬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재 가면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그 과정에 관심 주고 1등 했다, 천재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정말 훌륭하게 연습을 많이 했다. 그렇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두 번째 가면. 제가 많이 봤던 가면, 그리고 저도 이런 가면을 너무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벗기가 어려운데 이게 바로 완벽 가면이거든요. 완벽하다는 가면. 그리고 혼자서 다 잘할 수 있다는 가면. 이거는 회사에서 많이 봤거든요, 어른들. 원래 임포스터 연구를 보면은 제일 단단하게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 그 바로 승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회사를 생각하면은 그냥 밑에 일하는 직원들보다 CEO들, 뭐 사장들,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임포스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회사 생각하면은 또 드라마에서 사장으로 나올 때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고 와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임포스터거든요. 왜요? 직원들 앞에서 완성된 아이디어가 없으면 아직 자기도 들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창피할 수 있거든요. 좋은 리더면은 바로 이제 직원들한테 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앉아봐.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 왜냐하면 솔직하게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디스커션이 있으면 피드백이 있거든요. 피드백 서로 하니까 사실은 더 완벽한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회사 맥락에서는 다 완벽 가면을 썼으면 얘기를 못 하게 되거든요. 대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와. 완벽한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집에 가서 몰래 혼자서 막 하면서 내는 거예요. 그게 완벽 가면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그렇지. 거의 안 힘들게 한 것처럼 원래 집에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는. 네, 원래 네. 그렇게 오래 안 걸렸던 것처럼. 쉽게 한 것처럼. 네네, 그냥 어제 했어 그냥.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3,000명한테 물어봤거든요. 당신이 유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우십니까? 거의 60% 넘게 동의한다. 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너무 이제 애마존이 제일 높이 나왔고요. 그리고 구글도 70% 넘게 나왔고요. 이런 되게 정말 성공한 좋은 회사들이잖아요. 이런 회사들에 들어갔으면 진짜로 이제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여야 되는데 못하면서 그냥 완벽 척하면서 불안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댓글들이 있거든요. Today was my second day at Microsoft. I was super excited to join, but slowly my imposter syndrome has started kicking in and I feel like I will fail for sure. I barely understand anything going on and I feel like I won't be able to survive. 근데 또 이제 이 사람이 댓글 했는데 I've been here for 10 years. 10년은 I still feel like an imposter. 아직까지 불안하게 완벽 가면을 10년 넘게 쓴 거예요. 근데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이제 20년 동안 교수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완벽 가면 쓰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천재 가면하고 완벽 가면은 사실은 비슷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노력하는 거를 보여주면 타고난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타고난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믿거든요. 뭐 예를 들어 토끼랑 거북이가 경주했는데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토끼였으면 좋겠어요. 타고난 거. 졌어도. 왜냐하면 그 타고난 게 더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가면이 있는데 다른 것 같지만 또 비슷하거든요. 이게 바로 겸손 가면이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메타인지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메타인지 연구하면서 그런 데이터,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과신하는 거. 특히 미국 사람들이 과신을 많이 하거든요. 맨날 나 너무 잘했어. 너무 잘 봤어, 이 시험을. 근데 더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데이터를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과신한 적이 없는데 뭐 제가 100점을 맞았어도 나 너무 못 봤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았거든요. 이게 겸손 가면이거든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너무 공부 열심히 했다고 나 안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때는 100점을 받았으면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리사 너 너무 똑똑하다. 근데 항상 아니야, 나 원래 공부 많이 해야 돼. 이게 노력하는 게 사실 똑똑한 건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거, 그 타고난 것 때문에 똑똑하지 않다고. 네, 똑똑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노력을 했으니까. 그래서 겸손 가면은 비슷하게 누가 칭찬을 해줄 때 있잖아요. 나 그냥 운이 좋았어. 노력했다고 말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막, 뭐 한국에는 겸손해야 되잖아. 어떻게 그냥 내가 잘했어. 날 위해서 잘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주 솔직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 시험을 너무 잘 보고 싶어서 공부 많이 했어.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뭐 잘난 척도 아니고 솔직한 거고, 그리고 다른 친구가 그런 말 들으면 그래, 너도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거 있거든요. 아이가 시험을 잘 볼 때가 있잖아요. 너 너무 천재다. 뭐 그럼 우리 아이 똑똑하지. 이렇게 말해 줄 수 있거든요. 감동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다르게 뭐 우리 딸이 뭘 잘했는데, 세린아, 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엄마가 다 알아. 지금도 눈물 나려고 그래요. 그럴 때 되게 솔직한 거잖아요. 가면 뒤를 본 거잖아요. 그럴 때 딸을 보니까 딸도 훨씬 기쁘거든요. 왜냐하면 엄마가 알아요. 나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고, 그리고 자기가 가면 쓸 필요 없어요. 맞아. 그럼요. 그냥 열심히 노력한 게 이게 좋은 거구나. 엄마가 다 봤구나. 천재 바라지 않구나. 네, 그래서 그게 훨씬 더 감동이거든요. 알고 있구나. 이제는 또 다른 이제 임포스터이즘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얇은 가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임포스터는 뭐 한국 사람들 우리 다 가면 써야 되잖아요. 두껍게 써요. 두꺼운 가면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화장을 오늘 좀 많이 했어요. TV에 나오니까 이거는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씩 아주 내추럴하게 얇게 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만날 때 막 미스 나 화장 안 해도 이쁘네. 약간 타고난 거 있거든요. 그게 있잖아요. 뭐 그게 얇은 가면이거든요. 네, 선생님께서도 평소 SNS 올릴 때 가면을 가끔씩. 그것도 얇게 하는 거거든요. 맨날 아니고 뭐 10개를 올리면 하나 정도 필터 하거든요. 다 똑같네요. 사람 사는 거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너무 슬픈 게 못 숨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안 나가게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운동을 하고 싶은데,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짐에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흉볼까 봐. 완벽한 사람들만 가거든요, 운동하러. 그거 얼마나 짜증나는데. 운동하러 가려면 운동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 괜히 홈트하고 막 집에서. 그러고 가잖아. 네. 그게 이제 임포스터거든요. 많이 안 먹는 것처럼 하면서 집에 가서 실컷 먹는.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저도 많이 그래요. 네. 우리가 가면을 쓰면서 행동을 할 때 뭐가 이제 힘든 건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척도를 봤을 때 제가 약간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생각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진짜 증상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평가의 두려움이 느낄 수 있잖아요, 임포스터들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 일한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완전히 타고난 게 아니니까 들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혼자서 일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뭐 한두 번 이렇게 혼자서 막 하면은 사실 괜찮거든요. 근데 혼자서 더 길게 하고 매일 해야 되면은 좀 붙여요, 힘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임포스터리즘을 벗어나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자기 능력은 평가절하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도움을 달라고 못한다. 못해.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혼자서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내가 못났다. 나는 원래 못 배워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는 임포스터들은 그러면 도움을 못 받아요. 오케이, 그럼 세 번째는 완벽주의. 완벽주의가 있으면 이것도 임포스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시도를 안 한다. 그치? 이거 맞아. 정말 많은 학생들 뭐 하고 싶은데 실수할까봐, 맞아. 실패할까봐 이거 그냥 나 이거 바빠 안 해요. 안 해요. 갑자기 이제 포기하는 느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싶을 때 못할 때 이게 임포스터거든요. 그 네 번째는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행동이 피드백을 못 받는다.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 사람들, 특히 사장들, 회장들,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하면은 그 두려워할까봐, 들킬까봐 걱정되면은 아무 피드백 못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성공을 두려워한다. 성공을 두려워한다? 성공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인정을 피해야 한다. 이거는 아까 겸손 가면이거든요. 이제 뭐를 잘했는데 누가 너 너무 잘했어. 축하해. 그러면은 똑같이 앞으로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무섭거든요. 이런 경험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동료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코미디 프로가 많이 없어졌지만 매주 코너를 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정말 빵빵 터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그날은 정말 성공의 그 도치가 되는데 네. 그 다음 날부터 다음 주 어쩔 거야? 뭐 네. 이런 걸로 들려서 네. 그 두려움이 갑자기 확 생각나네요. 네, 그 두려움이 정말 힘들고 정말 외로워지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가끔씩 내가 왜 혼자서 하려고 그러지? 아니면 내가 왜 피하려고 그러지? 왜 인정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느낌들 있으면서 불안해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게 다른 약간 행동으로 증상들이 또 나와요. 이게 약간 그 임포스터의 사이클이거든요. 두 가지가 이제 생기거든요. 과도한 노력 아니면 미루기. 과도한 노력은 제가 1등이거든요. 몰래, 혼자서. 근데 이제 사람 앞에서 나타나면 괜찮았어.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 그건 어렸을 때 이제 미국에서 처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는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아주 어렸을 때 그런 ABC 배우잖아요. 그럼 ABC 뭐 잡지책에서 그림을 찾아오라고. 그래서 D 예를 들어 찾아와. 뭐 데스크 이런 거 막 찾아서 와야 되잖아요. 3개 정도 갖고 오라고 하면은 저는 6개를 찾았거든요. 더 과도하게. 왜냐하면 더 완벽해야 되고 그 가면까지 숨겨야 되니까 그게 과도한 노력이거든요. 우리는 평소에 감정의 영향력을 엄청 받아요. 그러면서도 감정을 느끼고 활용하는 방법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제 너무 서툰 거죠. 우리가 모르는 길, 낯선 길을 갈 때 이정표를 항상 보면서 갑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마치 감정은 이정표와 같아요. 우리가 불편한 대화를 할수록 이 감정이 맞나? 이 길이 맞나? 잘 확인하면서 가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놓쳐버리면 내가 이런 말 하려던 건 아닌데. 사고가 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요, 민망한데 막 짜증내는 사람 봤죠? 예, 슬퍼도 화내는 사람 많아요. 맞아, 일부러. 자, 두 번째요. 감정에는요, 고급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시어머니 사례에서요, 만약에 그 순간, 내가 서운하네. 힘들다. 이 감정을 제가 잘 알아차렸더라면 내가 인정받고 싶구나. 내가 수고했단 말 듣고 싶었네. 제가 이걸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정엔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감정을 데이터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퉁쳐버려요. 아, 짜증나 이렇게. 아, 힘들어. 아, 몰라 이런 거 있죠. 네, 퉁치거나 너도 그냥 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다 보니까요. 감정에도 유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감정의 유형에는요. 폭포수, 호수, 수도꼭지형 이렇게 있습니다. 폭포수 유형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음에요. 감정 고통이 딱 2개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자극이 왔을 때 좋으면 또 이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어머머머머. 그렇죠. 근데 또 기분 나쁘면 버튼이 바로 탁 눌려서 저 폭포수 같은 말이 쫙 쏟아지는 거죠. 이 폭포수 유형들은 본인을 스스로 그래도 난 뒤끝은 없다. 맞아. 무서워. 네. 근데 본인만 뒤끝 없으면 뭐 하냐고요. 우리는 저 물에 다 이렇게 젖어 있고 안 가고 싶다고요, 폭포수에. 이제 호수형은 참는 겁니다. 나 하나 참으면 다른 사람 편안하고 또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좀 불편할 수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넘어가자. 자, 그런데 이 호수형이 편안해 보일 수는 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 맞아. 고인물이구나. 정말 그래요. 우리가 감정을 너무 참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막 몸도 아프고 억울해지고 엉뚱한 곳에서 화를 낸단 말이죠. 네,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나머지 수도꼭지형은요, 뭐 찬물, 뜨거운 물. 그러니까 긍정, 부정 굳이 구분하지 않고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도 조절도 잘 해서 그건 좀 불편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진짜 고마워요. 아, 제가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민망해요. 제가 실수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감정들을 편안하게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을 우리 수도꼭지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의 유형은 가족끼리 서로 닮아요. 네,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요. 그래, 맞아. 나 엄마 닮았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태어나서 최초의 인간관계가 가족이고요. 대화의 기본 교과서가 우리 부모가 되는 겁니다. 저희 집은요, 뼈대 있는 폭포수 가문이에요. 거의 나이아가라 정도 됩니까? 네, 뭐 자신 있습니다. 멋지다, 멋지다. 어디 내놔도. 저희 친정엄마가요, 한 주 3일 저희 집에 출장을 와주세요. 그래서 반찬도 해주시고 아이들도 돌봐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는 과정도 되게 힘들게 오세요. 좀 먼 거리를 버스 타고 오시는데 막 이렇게 손에는 뭐 생선 바구니, 과일 바구니 이렇게 딱 들고 체구도 작으신데 버스에서 내릴 때 보면 거의 이제 휘청거리시면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저희 집에 와서 도와주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감자볶음이 돼 있는 거예요. 아시죠? 강원도에서 감자가 왔는데 맛있겠다. 당근하고 쏙쏙쏙쏙 쓸어가지고 저희 엄마 또 채칼도 안 쓰세요. 맛이 없다고 다 손으로 만들어서 감자볶음이 예쁘게 돼 있는 겁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하나 푹 퍼서 팍 먹으려고 하는데 얘가요 완전 셨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할 때 아마 냉장고에 안 넣어두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마 셨어. 버려야 되겠다. 못 먹겠다. 여러분 이 말이 뭔가 이상한가요? 아니요?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해.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 엄마가 레이저 발사. 그게 실리가 있어? 어제 저녁에 했는데 그게 왜야? 그러더니 제 손에 있는 감자볶음을 탁 낚아채 가시더니요. 주방 한쪽에서 몇 스푼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안 쉬었어.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엄마도 그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막 쉬었는데 안 쉬었다고 유통기 한 달 맞아요. 지났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고. 맞아요. 한 그릇을 다 비우시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서 잘 봐. 눈을 마주치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물어야 할 질문이 있죠.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근데 일단 되게 힘들게 와가지고 딸이나 뭐 손자나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렇게 요리를 했는데 그거 감자가 쉬었다고 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 속상함을 감자한테 풀 수는 없잖아요. 감자는 리액션을 못 해주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깨달아가요. 나는 감자보단 낫구나.
저희 엄마는 어떤 욕구를 가졌을까? 저를 잘 돕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딸을 이렇게 돕는다는. 그래서 어떤 기대를 가지셨냐면 윤나가 잘 먹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겠죠. 근데 이게 충족이 안 됐잖아요. 감자가 쉬어버려서요. 그럼 이제 위로, 감정. 불편한 감정이 확 올라온 거죠. 진짜 속상하고 그리고 짜증나죠.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런 여러 정보들이 그 안에 확 있는데 이제 그거 연습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쉬긴 뭐가 쉬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만약에 엄마가 저와 같이 말그릇 공부를 좀 하셨더라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윤나야, 엄마는 너를 잘 돕고 싶어. 너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엄마가 힘을 보탤 거야. 그래서 너가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엄마 마음처럼 안 될 때마다 속상해. 아, 진짜 힘들어. 짜증난다, 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 엄마가? 아니요, 절대 그런 어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뵌 적이 없어요. 쉽지 않죠. 네. 어려운 일이에요. 저 폭포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화가 많다고. 저도 엄마, 왜 아침부터 짜증내? 이러면 그날은 그냥 아시죠? 서로 아주 힘든 날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어떤 날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나도 기분은 나쁜데 방에 쓱 들어가요. 그러면서 화장하면서 생각해요. 엄마는 원래 저랬어. 아시죠? 하루 종일 저 혼자 꿍시렁 꿍시렁. 그 사건을 거기서 끝내지 못하고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저도 상태 좋은 날은요, 빙산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잠깐만 하면 되거든요. 엄마, 나 먹이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우리 엄마 덕분에 내가 일을 하는데 아휴, 너무 속상하다. 아우, 너무 아까워, 엄마. 이렇게 쓱 말해줍니다. 그럼 엄마가요, 우리 딸 엄마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엄마가 아까 그렇게 짜증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 마음이 참 좋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기대도 안 해. 제가 엄마 마음 알아주면 그냥 뒤통수 보고 하는 거거든요. 엄마 저하고 눈도 안 마주쳐요. 근데 그 말이 엄마한테 필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안 하시지만 쓰레기 봉투 3개를 촥촥촥 여세요. 네. 그래서 아까 안 쉬었다고 감자, 오늘까지는 먹을 수 있다고 네. 했던 감자채를요 다 버립니다. 안 쉬었다더니 왜 버릴까요? 사람의 마음은요, 누가 내 빙산을 알아주면 더 이상 투쟁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 기억나시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바람의 방식이 아니라 햇님의 방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죠. 자, 근데 이게 되려면 여러 스텝을 거쳐야 되는데요. 아, 지금 무슨 감정이지? 내가 이 감정의 방향이 어디지? 이 감정 알아차리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워크숍이나 코칭에서 어떤 감정 느끼시냐 이렇게 여쭤보면 요즘 좀 무기력해요. 그런 무기력, 우울 좀 많이 나오고요. 답답해요. 그리고 압박감을 좀 느끼고 짜증나고 분노해요. 감정의 단어를 말씀하시는 게 한 5개, 7개 그 사이에서 별로 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불편한 자극에 딱 놓였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좀 유연하게 상황을 바라보자.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감정이 2-3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싫고 좋고. 이 몇 개밖에 없으면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이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져져서 말이 편안하게 나가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감정의 레파토리, 감정 단어가 좀 다양해야 합니다. 많습니다. 감정의 단어는요, 종류가 참 많습니다. 아, 정말 많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과연 몇 개의 감정 단어나 사용하면서 사는 걸까? 자, 사람의 감정은요,
복잡하고 다양하게 항상 찾아옵니다. 네. 제가요, 저희 남편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드냐면 답답해요. 그리고 뭐 남편들 여기 오셨는데 뭐 죄송하게 됐어요. 역시. 답답하고 짜증나고.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치근해요.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요. 네, 시원하고 안 됐고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고 여러 감정이 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그런 다양한 감정을 느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감정 게임을 할 텐데요. 아주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정 단어를 하나 제시를 할 거예요. 나와 계신 분은 그 단어를 보실 수 없어요. 패널에서 내가 그 감정을 언제 느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어요? 볼게요. 오. 택배박스를 마이크를 차고 있어서 목소리가 나가네. 뒤에서 얘기하는 줄 알아. 옛날에 우리 엄마가 저기 4차선 도로에서 여기가! 여기야! 참고로 심리학자들은 이 감정을 가장 정의하기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로. 정말요? 우리는 되게 쉽다고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색으로 치면 단색이 아니거든요. 단색이. 예. 정답은 설렘? 우리 설명 잘했나 보다. 다행이야. 아니 근데 택배 박스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도 여기서 사실 끝났어 이미. 이 감정도 참 많이 느끼는 감정인데요. 가볼게요. 저 근데 이거 너무 네, 좋습니다. 됐어요. 코빅 무대 위에서 되게 많이 느끼는데 네. 무언가에 제가 준비한 코미디가 실패했을 때 굉장히 이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얘를 많이 누르려고 해요. 그래요. 인지를 맞아요. 하고. 맞아요. 네. 이제 행사장에 가야 돼요. 그런데 교통 체증이 너무 이거다. 아주 좋았어요. 초조함? 초조함? 약간 비슷한데 약간 달라. 이게 뭐지? 그러면 9시에 영화표를 끊어야 되는데 59분에 내가 컴퓨터를 켜버렸어요. 근데 그 영화표 할인이 조조 할인이에요. 조조 할인이에요. 조조 할인인데 그거를 못했어. 조급함. 이런 느낌이었군요. 야,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공감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인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혀 모르겠죠. 네. 맞아요. 분명히 아는 감정인데. 맞아.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맞췄을 때 여러분이 하나 되는 이 마음. 네. 너무 재밌었죠. 자, 우리가 지금 함께 게임을 통해서 알아본 것처럼요. 내 감정을 몰라주면 막 답답하고 더 잘 설명하려고 되게 애쓰고 또 맞추면 어떤 쾌감이 있어요. 네.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요. 짜증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만, 이 감정이 뭐지? 이름 붙여보시고 잠깐만, 감정에는 메시지가 있다고 했는데 얘는 뭘 알려주는 걸까?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감정과 친해보시죠. 한때 EQ 막 이랬던 기억 나시죠? EQ가 뭐죠? 감정지수. 그죠? 우리 인간은 감정이 다른 여타의 포유류에 비해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언어로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요, 어릴 때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제가 1.9kg로 태어났고요. 8개월이 조금 못되게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요. 저를 딱 낳아놨는데 사람의 몰골이 아니더래요. 이 허벅지 다리가
우리 아버지의 두 번째 손가락 굵기만 하더래요. 이렇게. 예, 그래서 병원에서는 얘가 나가면 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딱 보니까요. 눈이 동그래갖고 쌍꺼풀 싹 쪄갖고요. 아그라그 쓰고 울더래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얘는 나가면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나름 제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격 되게 좋아요, 제가요. 웬만해서 화내는 일도 없고요. 웬만해서 기분 나쁜 일도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이해가 잘 되고 그러거든요. 전 떨어진 것도 잘 먹고요. 물건 살 때도요. 절대로 까다롭지 않아요, 저는요. 그런데 어릴 때는요. 말도 못했대요, 제가. 밤 9시만 되면 운대요. 아그라그 쓰고 운대요. 목에 핏대가 나게 운대요. 그래서 밤새 운대요. 아침까지. 매일 2돌까지.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요. 업고 주무셨대요. 내려놓으면 울어가지고. 그리고 제가요. 너무 안 먹어갖고요. 주변에서요. 어머 얘는 뭐를 먹고 연명을 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진짜 안 믿기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먹는 게 6가지였대요. 밥, 미역국, 김, 김치, 생선, 과일. 제가 계란 후라이를요 6학년 때 처음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때 먹으니까. 근데 어릴 땐 주면요 다 토했어요. 비위가 상해가지고요 다 토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등심 있잖아요. 이렇게 구워 먹는 거 대학교 가서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지금은 즐겨 먹어요. 굉장히 편식이 심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더 잘 키우려는 마음에 5대 영양소를 골고루 해서 나한테 주려고 했다면 뱉지 말고 너 꽉 물고 있어 뭐 이런 엄마들 많거든요. 입에 넣어주고 꿀떡 뭐 이러는 엄마들 많거든요. 심지어는 동네에서 나랑 놀지 말라고 그랬대요. 쟤 어디 아픈 애 같다 이렇게.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누가 그러면 얘요 달리기 되게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아버지는 얘요 나름 똑똑해요 한글도 되게 일찍 깨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 이렇게 쥐어박으면서 야 너 안 먹으니까 이런 소리 듣잖아 이러질 않으셨어요. 아마 그랬다면 지금 성격이 많이 녹아났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감정 발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감정 발달은 어떤 거냐면요. 무슨 상황이 생기면 인간은 그거에 맞게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그 감정을 제대로 느껴야 돼요. 제대로. 그리고 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나아가서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감정, 정서가 잘 발달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짜증나! 그냥 이 말을 다 해요. 이래도 짜증나고 상사한테 혼나도 짜증나고 엄마한테 잔소리 들어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짜증나라고 표현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감정 중에는 기분이 나쁜 것도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있고 또는 속상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세분화시키지 않고 무조건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이러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죠? 퍼먹. 이렇게 감정을 처리하고 이렇게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불안은 불안으로 느껴야 돼요. 슬프면 슬픔으로 느껴야 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느껴야 돼요. 그런데 배가 고파도 화를 내고 슬퍼도 화를 내고 화난다고 계속 먹고 이거는 감정 발달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여보 나는 명절이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야 그래서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리? 뭐 이렇게밖에 얘기 더 해주겠습니까? 감정 발달이 안 된 사람은 여기에 제대로 얘기를 못 해줍니다. 그래 당신이 좀 스트레스 받는 나도 알고는 있어. 근데 상황이 내가 어떻게 개입을 하면 더 나빠지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그러네. 이래도 되거든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시끄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감정 발달은요. 후천적인 거예요.
절대 선천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의 발달은 평생 동안 거듭되어질 수 있어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다 훌쩍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교류가 원만하지 않고 뭔가 결핍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아직도 마음 아파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아직도 그러한 결핍감과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저한테 조언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은혜 씨. 저는 가부장적인 부모님과 살고 있어서 엄마 아빠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요. 제가 이제 의견을 이야기하면 말대꾸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장녀다 보니까 동생들보다는 저한테 더 냉정하시고 더 차가운 면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엄마 아빠한테 살갑게 굴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거리감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은혜 씨의 부모님이 지금 50대 아주 가부장적이고 자식에게 뭔가 져주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부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요, 상처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더 많이 이해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게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불편하고 싫은 감정을 좋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은혜 씨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본인의 싫은 표현을 할 때 먼저 밑에 뭔가를 한 번 더 까셔야 돼요.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시절에도 저 열심히 키워주신 거 제가 알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거에 너무 언짢아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좋게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키웠다라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언짢아지는 거죠. 인간은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되고 하나의 개체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합니다, 부모한테. 그리고 싫은 소리를 할 때 좋게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알았어, 그렇게 하마,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합니다. 나중에 보면 표현 안 한 것만 못한 일이 생겨요. 무슨 솔직한 얘기를 했다고 보면 나중에 울고불고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말을 안 하면 여러분들 압력솥에 밥을 줄 때 압력을 조금씩 빼야지만 나중에 밥이 잘 되잖아요. 그죠? 압력이 안 빠지면 뻥 하고 터집니다. 그런 것처럼 불편한 감정들은 적절히 빼서 배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사랑을 전제로 맺어진 가족 간에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부모님의 반응, 부모님의 답, 관계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대신 좋게 하세요. 절대로 악을 지르거나 소리 지르지 말고 격분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러려면 거울을 보고 연습을 많이 하세요. 혼자 방 안에서 중얼중얼 근데요 제가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응? 어쩌면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갈등을 겪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일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신 엄마 아빠께 사실은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두 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 잘 되라고 했던 표현 중에는 어린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상처가 됐던 게 많아요. 그리고 그때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랬다라는 거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후천적으로 발달돼야 되는 정서 발달이 만약에 좀 미숙하고 잘 안 됐다는 느낌이 들 때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서가 잘 발달되면
타인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주제를 바꿔볼게요. 우리는 죽어라고 취직 준비를 하는데 맨날 취업 어렵다는 기사밖에 없어요. 학위를 받아도 뭐 어디서 어서 옵쇼를 안 해요. 그리고 취직을 했는데 정말 죽도록 일해야 되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누구는 무슨 쇼핑몰을 해서 대박을 냈다 이러는데 연봉을 오를 생각을 안 해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마음 한편에서는 좌절과 절망이 많은 젊은이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많은 젊은이들이요. 공격성을 길러야 합니다. 공격성? 오, 선생님이 무슨 웬 공격성? 이렇게 말을 하실 거예요. 근데 도널드 윈너컷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도널드 윈너컷이 공격성, 영어로 말하면 aggression이라고 합니다. 이 aggression은 나한테 주어진 옛것을 허물고 나만의 새로운 삶,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동력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야,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막 그 얘기를 듣고 우와 이랬어요. 왜 그랬냐면요. 저는요. 좀 맹랑한 애였어요. 맹랑한 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3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바람소리가 쌩쌩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방으로 갔어요. 안방으로. 똑똑 두드렸더니 저희 부모님이 야 너 왜 그러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너 왜? 들어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자리에 앉아서 제가요 아버지 중학생도 됐고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제가 혼자 살아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 인생은 제 거거든요. 제가 알아서 살게. 얼마나 맹랑해요,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할 말이 없죠. 그래라고 하니까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서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공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주어진 삶 그것을 허물고 여러분만의 새로운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아나가는 데는 반드시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요 누가 지나갈 때 콱 쳤어요. 그러면 아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는 누가 야 너 이따위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나 잘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뭐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회사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면 이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누구랑 주먹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에서 오는 자극을 향해서 더 굳건히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공격성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성이 적당히 발달이 돼야지만 다시 한번 해보지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쫄지 않는 힘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공격성이 잘 발달이 안 되면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것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내면을 잘 봐보세요. 작은 소리에도 내가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는지 조금만 소리에도 손톱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지나치게 위축되고 쫄진 않는지 이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한솔아 아까 너 상처받았지? 너가 기분 나쁜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너에게 그렇게 말한 애가 꼭 너보다 잘난 건 아니야. 그리고 걔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야. 그리고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야, 너 지난번에 이렇게 말하니까 나 기분 나빴다 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격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요. 운동을 좀 하세요. 운동. 저희 아들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목욕을 시키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퍼렇게 멍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 여기 왜 그러니?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엄마 우리 반에 심모라고 하는 애가 나를 매일 때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왜? 그랬더니 엄마 걔는 이유도 없이 그냥 때려 나를. 너는 뭐 하는데? 걔가 하는 말이 엄마
내가 걔를 뻥 하면 걔 날라가. 걔 되게 조그맣거든. 근데 우리는 등치가 좀 크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식이 맞아갖고 온다니까 엄청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 같으면 걔 누구야? 당장 가자. 저도 사실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마음을 누르고 야 근데 걔가 너를 부당하게 때리는 건 그거는 안 되잖아. 부당하게 때릴 때는 너를 방어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래서 내가 너 한 번만 더 때리면 선생님한테 잃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매일 딱 한 번만 때리고 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딱 한 번만 때리고 쏘리 그러고 간대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 나 여기 때릴 때는 너무 아파. 그래서 걔가 올 때는 부들부들 떨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 힘이 다는 아닌데 일단 배에다 힘을 넣고 머리카락을 한번 날려라. 야, 죽는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그렇게 심한 말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번 연습을 시켰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해보겠대요. 근데 며칠 한 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멍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때려줬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 엄마가 하란 방법을 했어? 그랬더니 아 엄마가 하란 방법은 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걔가요 책상에 앉아있길래요 제가 가갖고요 그냥 꽉 누르면서 야 나 좀 업어주라 이랬대요. 근데 우리 아이가 체격이 좋으니까 걔가 꽉 눌리더래요. 그래서 오 이러더래요. 그래서 다음에 업어줘. 그러고 이제 왔더니 걔가 다음에 자기한테 옆으로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나름 우리 아들도 방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쿠 안 되겠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남자애들 저 좀 무서워했거든요. 때려준 건 아니고 저 되게 조그맸는데요. 좀 웃기는 애였어요. 맹랑한 애였어요, 저는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쉬는 시간에 창문에 이렇게 있으면 바바리 아저씨가 이렇게 와가지고 얘들아! 이러면서 이렇게 쫙 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수업에 너무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요. 근데 애들이 저보고 야, 반장 네가 가서 어떻게 해결 좀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나갔더니 저를 딱 보더니 학생! 그러더니 이렇게 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 네, 예쁘지도 않은 걸 뭘. 그랬더니 그 아저씨 다시는 안 나타났어요. 제가 약간 좀 그런 애였거든요. 저는 맹랑했는데 우리 아들은 안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운동을 시켰어요. 운동을 시키는데 생활체육부터 먼저 시켰어요. 스트레칭 뭐 이런 거 있죠. 얘가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이요. 5년을 이제 운동을 주 한 3회 정도 해요. 그랬더니 완전히 지금은 짐승남이 됐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1m 78에 몸무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제가 몸무게 공개는 안 하는데요. 등치가 막 이래요. 그래갖고 막 뭐 이두박근 막 이래요. 근데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심신이 발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만 비대해지고 외국어만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몸이 발달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니까 정상적인 공격성 뭐 이런 게 잘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단단하지 않은데 무슨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운동을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체육관을 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집에서라도 하세요. 맨손 체조라도 좀 하시고 몸 스트레칭도 하시고 적당히 걷는 걸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찔려요. 제가 운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속으로 여러분들 아유 그러는 선생님이랑 운동 좀 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50이 다 된 아줌마고 여러분들은 훨씬 저보다 밝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뭘까? 돈? 아닌 것 같아요. 대화인 것 같아요. 반대로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상대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내가 그냥 고백을 하는 사람. 일방통행인 거죠.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상대가 얼마나 당황하거나 곤란할지, 반대로 얼마나 행복할지 이런 건 감안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말해야지. 가서 무조건 말을 하면 상대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만약에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왜 대화는 그렇게 하시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남들이 보는 걸 싫어하진 않을지 왜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고백과 대화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나운서가 된 이후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로 가서 22년 6개월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22년? 6개월 동안. 예. 22년 6개월 동안 수업을 했는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티타임이요 라고 답을 합니다. 티타임이란 제가 수업한 지 7년 차쯤 되었을 때 진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뭐지? 다 내 후배들인데 얘네들이 나한테 원하는 건 뭘까? 제가 만약에 우리 후배들이라면 저처럼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에게 얘기를 듣고 싶을 것 같았어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7년 차부터 제가 15년 동안 1,500명의 학생과 1대1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아빠한테 의논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나보다 더 걱정할 것 같은 이야기. 선배한테 의논하고 싶은데 선배는 어디 가서 내 얘기할까 봐 걱정되는 이야기. 친구랑 의논하고 싶은데 친구는 어차피 나랑 경험치가 비슷하니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랑 하면 돼. 어떤 학생들은 울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어요. 카페에서 저랑 1대1로 얘기를 하는데 학생이 울면 제가 야단친 줄 알 테니까 저기 왜 울어? 얘 내가 뭐 잘못했어? 왜 울어? 이랬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는데 제가 나중엔 알겠더라고요. 내 얘기를 그렇게 집중해서 30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티타임이 끝나고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정말 죄송한데요. 지난번 티타임 때 제가 선배님 말씀하시는 걸 녹음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뭔가 좋은 말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받아 적고 싶은데 그러면 이야기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받아 적으려고 녹음을 했어요. 그러는 거에서 제가 아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왜냐면 저도 제가 뭐라 하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혹시 무슨 말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내가 뭐라 그랬어? 했더니 선배님이요 27분 30초 동안요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들어주기만? 듣기만. 그랬구나. 제가 아까 그 세 마디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랬어? 힘들었겠다. 잘했다. 감탄사만 제가 27분 30초 동안 했대요, 선생님. 잘했다. 그랬구나. 네, 맞아요, 선생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대요. 1,500명과 30분씩 티타임을 하면서 22년 6개월 동안 강의하는 도중에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관계를 형성하는 지름길이다. 이거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미모가 뛰어났다고 전해진 여성들도 결국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말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여러분 혼자 말하기 말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잘 만들고 싶으시죠? 네. 저는 약간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이 계속 매일매일 보니까 이게 트러블이 있어도 얘랑 화해를 해야만 하잖아요.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한 번 화를 내면 안 봐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예 화를 안 내고 참아버리면 이 사람이 너무 싫고 그걸 참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런 얘기 어른들이 하세요. 순한 사람이 화내면 무섭다. 맞아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순한 사람은 10번 중에 9번을 참기 때문이에요. 9번 참고 한 번 화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곱하기 10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폭발해버려. 그렇죠. 폭발해버리는 거죠. 근데 기껏 참았다가 한 번 폭발하면 이미지 무너지죠. 관계 힘들어지죠. 일단 내가 너무 싫어.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기 감정을 수치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부터 한 7까지 있다.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또 늦는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이미 1단계 들어섰어요. 그죠? 근데 그날따라 너무 추워요. 슬슬 화가 오르죠. 2단계. 얘가 막힌다고 더 늦는다는 거예요. 3단계. 안 되겠어. 너무 추우니까 커피를 사러 갔어요. 줄이 너무 길어요. 4단계. 간신히 내 차례가 왔어요. 카드 단말기가 고장이 났대요. 나 현금도 없고 갑자기 5단계. 9단계. 그죠? 네. 나는 이미 부글부글 하고 있고 이미 5단계까지 왔고 친구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한 3단계쯤 됐을 때 그냥 포기를 하시고 그냥 집으로 가시거나 미안해 오늘 너무 추워서 나 너무 컨디션 안 돼서 집으로 갈게. 그게 나은 것 같아요.
7단계 돼서 폭발하고 그 친구랑 보내 안 보내 이러는 것보다는 단계 그리고 점수화하는 수치화하는 거는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부터 객관화. 마치 남의 감정인 것처럼 그러면 화가 숫자로 가버리거든요. 이제 완충지대를 두는 거죠. 수치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사람은 뭐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은 솔직히 상황을 설명해서 이렇게 거절을 잘 하는 편인데 그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일산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주 강남에서 만나자 막 그래요. 그럼 나갔다 오면 반나절이 날아가요. 시간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거절을 갖다가 완곡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절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한때 거절 못하는 병에 걸려서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압박감이 와요. 이럴 때 어떻게 거절을 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거절할 때는 그쪽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어요. 상대방에게? 네네네,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으로? 그 모임을 주선하시는 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너무 가기 싫어요. 아니 지금 집에서 출발을 하면 강남까지 가는데 2시간 반. 네. 식사하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2시간 반. 5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외려. 신박한데요? 네네. 그러면 그쪽에서 아우 5시간이나 걸려요. 아 그럼 다음번에 우리가 한번 일산 쪽으로 가볼까요? 이럴 수도 있고. 아, 상대가 외려 내 입장을 배려하게끔. 그리고 시간을 조금 벌어라. 지연 작전을 조금 펴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거절을 당하면 기대가 약간 사그러져서 덜 화가 난다고 해요. 실제로 냉철한 조언이라는 책에서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가 거절의 말에 상처 입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중하게 거절하라.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거절하는 것은 손쉽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사그라지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제 저도 방송을 하고 말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기분이 나빠지는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화살은 꼭 가족에게 쓰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그런 말들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예쁘게 지적하거나 예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왜 가족한테는 못할까? 그게 왜 그러냐면 가족은 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족은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상처받죠. 남편은 너무 하나라고 생각했군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표현하셨더라고요. 나는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나는 개발도상국이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왔지만 우리 아이들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나라 사람이 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지? 여러 번 설명해 주세요. 여러 번 이해시켜 주세요.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TMI 그러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네. 뭐에 준 말이죠? Too much information. 네, 무슨 말하면 TMI. 무슨 말이야? 얘기하지 마. 그것까지 알고 싶지 않아. 그렇죠. 내가 왜 그것까지 알아야 돼? 제가 TMI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떡국을 끓여 먹고 왔어요. 그 TMI 아닌데요? 알고 싶지 않잖아요. 뭘 먹었는지 뭐가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는 TMI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침에 뭘 먹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밥 먹었겠지. 근데 반찬에 뭘 먹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 사람이 회사에 출근했겠죠. 뭘 타고 갔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차 몰고 갔겠죠. 별일은 없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TMI. 예, TMI예요. 즉 여러분이 TMI 말하는 순간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난 널 거부해. TMI 하지 마. 이거는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이에요. 농담 뜨개질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뜨개질 아시죠? 한 코 한 코 나아가요. 내가 농담 한 번, 네가 농담 한 번, 내가 TMI 한 번,
네가 TMI 한 번 이렇게. 그러면 결국 우리 사이에는 목도리도 완성이 되고 조끼도 완성이 되는데 TMI라고 말을 막는 순간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담 뜨개질을 너무 피하지 말자고요. 친한 사람이랑 한번 해보자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 중에 좀 이해 안 가는 말 뭐 있으세요? 킹받쥬. 그죠? 네. 아 진짜 킹받쥬 싫어요. 그죠? 진짜 옛날에는 야 왜 화났어? 이건데 요즘에는 킹받쥬. 그러니까. 표정도 이렇게 해야 돼. 맞아요. 잘하시는데요? 진짜 잘하십니다. 그거 진짜 그 뭔가 남을 비꼬기 위한 단어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너무 잘 써. 그러니까 뭐 개자를 붙여가지고. 그쵸. 예. 개 맞습니다. 맛있더라고. 왜 그런 거야? 접도 개는 이게 상실한 표현이잖아요. 강아지 좋아해요, 강아지. 저 강아지 그쵸? 키우거든요. 아무리 좋아하지만 네. 개 이뻐 이건 그렇게 좋아요? 좋아요. 뭐야 이게 그렇게야?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개 귀엽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개꿀.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데다 붙이는 거였어요. 개복숭아나 개살구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떫어서. 근데 요즘은 좋은 거 앞에 개라고 써요. 그렇게 붙여요. 예, 그리고 열받는다. 나쁜 말 앞에 킹을 넣어요. 좋은 걸 붙여요.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구나.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킹받쥬 무슨 개꿀 왜 그렇게 말을 해라고 질책을 하지 마시고 나쁜지 좋은지를 말하지 않는구나.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거구나.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광고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2013년에 세계적인 광고제에서 큰 상을 받았던 광고였는데요. 여성의 단 2%만이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광고를 만들었냐면 여러분 몽타주 작가 아시죠? 몽타주 그리는 화가. 네네. 이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얼굴을 보지 않고 얼굴을 그린다예요. 설명만 듣고 그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은영 아나운서를 보지 않고 가림막 안에서 박은영 아나운서가 자기 얼굴을 설명을 해요. 저는 머리는 긴 편이고요. 뭐 눈은 막 설명을 해요. 그럼 그걸 그려요, 이분이. 근데 박은영 아나운서를 초아 씨가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해요. 네. 그러면 그 두 장의 그림은 똑같은 박은영 아나운서를 그렸죠. 그런데 다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정말 다르다. 자, 이 가운데 어느 쪽이 내가 설명한 나일까요? 왼쪽일 것 같아. 네. 내가 생각하는 나는 광대뼈도 튀어나오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턱도 너무 미워. 얼굴에 컴플렉스인가 보다. 이제 수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100% 내가 표현하는 나보다 처음 보는 남이 표현한 내가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남이 표현해준 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거울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요 고치고 싶은 데만 보입니다. 저도 견적 장난 아니게 나올 거예요. 하고 싶은 데 많아요. 그래서 안 봐요. 자, 거울을 보지 말고 뭘 봐야 하냐면 내 안에 아름다움을 봐야 해요. 다른 사람이 봐주는 내가 저렇게 예쁜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 안에 아름다움도 있거든요.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당신은 노력을 좀 더 하셔야겠네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라고 이 광고는 끝을 맺습니다. 초아 씨, 미안하지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말해보고요. 우리 세 분께서 초아 씨의 단점을 장점으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이거 단점 얘기하면 다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저는 약간 키가 작은 게 좀 콤플렉스예요. 네. 네. 작은 대신에 작은 얼굴이 전체 프로포션을 완벽하게 하는데요. 작은 사람은 잘 안 늙어요. 과학적으로 뭐 입증이 된 것입니까? 확실한 거예요. 거짓말 같은데. 입증이 된 거예요, 교수님?
큰 사람이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 더 많이 늙었다고 느껴지고 작은 사람은 그러니까 변화량 자체가 적게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늙었다고 안 느껴져요. 진짜 이제 슬슬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슬슬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어느 사찰의 한 스님께서 돈이 없으니까 담장을 쌓아야 하는데 직접 벽돌을 만들어서 쌓으셨어요. 몇 달 걸렸거든요. 딱 보니까 2장의 벽돌이 잘못 놓인 거예요. 이거 부수고 다시 하고 싶은데 너 몇 달이 걸리잖아요.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그 옆을 지날 때 안 보고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차원에 놀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담장이네요. 이거 누가 만드셨나요? 그래서 이 담장이 아름다우세요? 여기 이거 2장 잘못 놓인 거 안 보이세요? 여기요, 이거요, 2개. 바로 그 2개의 벽돌 때문에 이 담장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2개의 벽돌이 없었다면 평범한 담장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그 2개의 벽돌이 잘못 놓임으로 해서 이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담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개성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얼마든지 이렇게 나의 2장의 벽돌을 더 멋진 개성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말로. 무엇으로? 나의 마음으로. 제가 지금 50대 후반인데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너무 동안이시다 진짜. 반말할 뻔했어요. 진짜? 그럼. 그랬어, 재우야? 그럼 금이야. 그랬구나. 그래. 41살이었던 어느 날 어떤 여성 선배,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선배와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그 선배가 저에게 올해 몇 살이에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41살이에요. 선배님 했더니 아유, 좋은 나이다. 나보다 딱 10살 아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있잖아요. 지금부터 10년이 진짜 좋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그 말이 문득문득 생각났어요. 힘들거나 어려울 것 같은 때 지금부터 좋다고 했잖아. 51살까지 진짜 좋다고 했어. 근데 실제로 좋았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51살이 됐던 어느 날 그분과 또 10년 만에 밥을 먹게 되었어요. 너무 웃기죠? 귀인이다, 귀인. 네, 뭐라고 정말로. 하셨어요? 지금부터가 진짜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인데. 그래서 제가 더 좋다고요? 했더니 40대 좋은 건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50대가 진짜로 좋아요. 내가 61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딱 10살 위에 여성 소설가 선배님한테 같은 얘기를 그렇게 들었대요. 그리고 제가 제 후배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가 진짜야. 진짜예요. 진짜 힘이 확 생기려고. 네, 정말 좋아요. 너무 기분 좋았어. 네,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좋을 거예요.